법관은 제척과 기피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관은 제척 문제가 나온다. 그러면 항상 기피 문제를 같이 검토하셔야 됩니다. 이 제척과 기피는 세트입니다. 둘이 항상 붙어 다닙니다. 제척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 법관이 재판에 관여할 수 있다라고 결론을 내리지 마시고 그 법관에 대해서 기피할 수는 없는 것인지 항상 검토하셔야 한다라는 거죠. 제척과 기피는 항상 함께 검토하시라 라는 말씀을 드리고 법관의 제척, 형소법 17조입니다. 17조 제척의 원인. 법관은 다음 경우에는 직무집행에서 제척된다. 자, 1호부터 7호까지가 있죠. 1호부터 6호까지는 한번 읽어보시면 되는데 법관이 피해자인 때, 법관이 피고인 또는 피해자의 친족 또는 친족 관계가 있었던 자인 때, 자, 이런 경우 등은 법관이 재판에서 제척돼야 되겠죠. 자, 문제는 7호입니다. 시험에서 중요한 건 7호죠.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전심재판 또는 그 기초되는 조사심리에 관여한 때, 이때에도 제척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7호의 의미에 대해서는 교재로 돌아오시죠. 자, 제척의 요건은 17조 1호부터 7호까지 정하고 있다. 중요한 건 7호다. 7호의 의미는 전심재판의 사실심리나 증거조사 등 내부적 성립에 실질적으로 관여하거나 또는 그 기초되는 조사심리에 관여해서 그 결과가 전심재판의 내용 형성에 영향을 미친 경우, 이때는 7호 후 제척 사유에 해당한다라는 것인데, 자, 하나씩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전심재판의 사실심리나 증거조사 등 내부적 성립에 실질적으로 관여했다. 이 요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전심재판의 의미부터 보시죠. 당상불개입니다. 전심재판이란 당해 사건에 관해 상소에 의해 불복이 신청된 재판으로 소송 계속 이전이 있는 것을 전심재판이라고 합니다. 상소에 의해 불복이 신청된 재판이어야 됩니다. 각주를 보시죠. 즉 언제나 항소심이나 상고심이라고 생각하시면 간단합니다. 그래서 비교를 보시죠. 파기환송 전 재판은 파기환송 후 재판에 대해 전심재판이 아니다. 파기환송한 상고심은 원심재판에 대해 전심재판이 아니라는 거고요. 재심 청구 대상의 재판도 재심재판에 대해 전심재판이 아닙니다. 따라서 7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파기환송 전에 관여했더라도 그 후에도 관여할 수 있고, 파기환송한 상고심에 관여했더라도 원심에 관여할 수 있고, 재심 청구 대상 재판에 관여했더라도 재심 재판에 관여하는 것이 7조 후 제척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아래 판례. 약식 절차와 정식 재판에 의한 1심의 공판 절차는 동일한 시급 내에 서로 절차를 달리할 뿐이다. 약식 절차가 있고 약식 명령이 있고 그에 대해 불복해서 정식 재판 청구를 해서 1심이 열렸다. 그 약식 절차와 1심은 동일한 시급이라는 거예요. 같은 심급이다. 같은 심급 내 서로 절차를 달리할 뿐인 바 약식 명령이 1심, 제1심의 전심 재판에 해당하지 않는다. 동일한 심급이다. 같은 취지로 기소강제 절차에 관여한 고등법원 판사가 1심 공판을 담당한 경우 기소강제 절차와 1심 공판 절차 사이 상소 제기에 의해 소송 계속 후 이전이 발생한 경우가 아니지요. 따라서 이때에도 7호 제촉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지만 자, 주의할 것은 이 그림을 보시죠. 약식 명령이 내려졌고 그에 불복해서 정식 재판 청구가 있었습니다. 그럼 1심이 열리겠죠? 1심이 판결이 선고되고 상소까지 이루어졌네요. 그래서 2심 공판 절차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자, 2심입니다. 이 2심 공판 절차에 대해서는 약식 명령이 전심 재판이라는 것이 판례의 태도라는 거죠. 위에서 약식 명령과 1심은 동일한 신급이라고 보았지만 상소가 있어서 2심까지 열렸다면 그 2심 재판에 대해서는 약식 명령은 전심 재판이 됩니다.
따라서 7호의 제척 사유가 되겠죠. 약식 명령을 발부한 법관이 그 정식 재판의 항소심 판결에 관여함은 전식 재판 또는 그 기초되는 조사 심리에 관여한 때에 해당한다. 제척 기피의 원인이 된다. 라는 것입니다. 자, 전심 재판의 의미에 대해서 보셨는데 그 전심 재판의 사실 심리나 증거 조사 등 내부적 성립에 실질적으로 관여해야 된다. 사증내실이죠. 사증내실. 내부적 성립에 실질적으로 관여해야 된다. 그래야 제척 사유가 된다. 각주를 보시죠. 1심에서 증거 조사를 한 법관이 경질되었으나 그 증거 조사 결과가 채용되었어요. 그러면 내부적 성립에 실질적으로 관여했다라는 거죠. 따라서 항소심 또는 상고심에 관여하지 못한다. 제척 대상이 된다. 비교하실 것은 재판 선고만 했다. 공판 기일 연기만 했다. 동일한 피고인의 다른 사건만 했다. 분리 심리된 공범자 사건만 관여했다. 이것은 내부적 성립에 실질적으로 관여했다고 보지 않습니다. 재판 선고는 외부적 성립에만 관여한 거죠. 재판 선고만 했다. 이것은 내부적 성립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것이 아니다. 7호 제척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다시 위로 올라오셔서 다음 요건, 7호의 다음 요건. 그 기초되는 조사 심리에 관여했는데 그 결과가 전심 재판의 내용 형성에 영향을 미치면 7호 제척 사유에 해당한다라는 것입니다. 전심 재판의 내용 형성에 영향을 미쳤다. 즉 유무죄 판단을 위한 사실 인정의 자료로 사용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뭐가? 그 기초되는 조사 심리의 결과가 각주를 보시죠. 그 기초되는 조사 심리란 무엇을 얘기하느냐? 자, 1심이 있고 당해 재판 2심이 열리고 있습니다. 그 기초되는 조사 심리란 전심 재판의 기초되는 조사 심리를 말합니다. 세 가지가 있습니다. 증거 보존 절차 184조 그리고 221조의 2의 증인 신문 절차 그리고 기각 결정이 아닌 공소 제기의 결정을 한 기소 강제 절차가 있습니다. 이 세 절차에 관여한 법관은 당해 재판 2심에 관여할 수 없습니다. 7호 제척 대상이 된다라는 거죠. 그 기초되는, 즉 전심 재판의 기초되는 조사 심리의 결과가 전심 재판의 내용 형성에 영향을 미쳤다고 봤기 때문에 7호 제척 대상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참고 보시죠. 공소 제기 전 검사의 증거 보존 청구에 의해 증인 신문을 한 법관은 7호 전심 재판 또는 기초되는 조사 심리에 관여한 법관이라 할 수 없다라는 판례가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는 비판이 많고요. 현재에도 이와 같은 태도가 유지될지 의문입니다. 증거 보존 결과는 형소법 311조에 따라서 절대적으로 증거 능력이 있죠. 그런데 제척 사유가 되지 않는다라고 보는 것은 불합리하다라는 거죠. 따라서 이 판례는 이런 판례가 있구나 참고만 하시죠. 자, 비교.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구속적부심사, 보석결정 등에 관여했다. 이것은 유무죄 판단에 관여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심재판은 내용 형성에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다. 기초되는 조사심리에 관여했다고 볼 수 없다. 7호 제척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거고요. 고발사건 중 불기소 부분에 관한 재정신청 사건에 관여하여 이를 기각한 법관들이 공소제기 결정이 아니라 기각했습니다. 위 고발사건 중 기소된 사건의 항소심에 관여한 경우 그 기각이 공소제기된 사건에 있어 7호 법관이 전심재판 또는 그 기초되는 조사심리에 관여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7호로 제척 불가하다. 공소제기 결정을 해야 제척 대상이 되지 기각을 했다. 7호 제척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다시 올라오셔서 자, 7호 요건을 검토해 보셨고요. 자, 이 요건에 해당한다라면 제척의 효과, 법률에 의해 당연 배제입니다.
자, 각주를 보시죠. 제척 기피되는 재판은 불복이 신청된 당해 사건의 판결 절차를 말하므로 약식 명령을 발부한 법관이 그 정식 재판 항소심 공판에 관여한 바 있어도 후에 경질되었다. 그 판결에 관여하지 않은 경우는 전심 재판에 관여한 법관이 불복이 신청된 당해 사건의 재판에 관여하였다 할 수 없다. 이 판결의 의미는 당해 절차에서 제척 기피되어야 하는데 이미 경질되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제척 기피의 문제가 없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 판례는 이미 경질되었는 바 제척 기피의 문제가 없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하시면 된다라는 것. 제척되지 않고 관여했다. 그러면 상소 이유가 되죠. 361의 5 제7호의 항소 이유, 383조 1호의 상고 이유로 상소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다음 페이지. 법관의 기피입니다. 제척과 기피는 항상 함께 검토를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기피는 반드시 제척 다음으로 검토해야 됩니다. 제척이 제일 세니까요. 자, 형소법 18조를 보시죠. 기피의 원인과 신청권자 1호 1항 검사 또는 피고인은 다음 경우에 법관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해야 되네요. 1호 법관이 전조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 즉 제척 사유예요. 이때 해당되면 법관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또는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 이게 중요하겠죠.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 이때가 언제냐. 자, 교재로 돌아오시죠. 요건은 제척 사유 또는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라는 것인데,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란 무슨 때이냐. 판례를 보시죠. 당사자가 불공평한 재판이 될지도 모른다고 추측할 만한 주관적 사정이 있는 때가 아니라 통상인의 판단으로 법관과 사건과 관계상 불공평한 재판을 할 것이라는 의혹을 갖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사정이 있는 때를 말한다. 통관불이 합격입니다. 통상인의 판단으로 법관과 사건과의 관계상 불공평한 재판을 할 것이라는 의혹을 갖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사정이 있는 때, 이때가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다. 그래서 구체적 사안에서 여러 사정을 종합해서 판단해서 증거 신청을 채택하지 않았어요. 또는 검사의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을 불허했다.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실체적 진실 발견을 추구할 의사가 없음에 기인하지 않는 한 증거 결정을 취소한 사정만으로도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법관이 심리 도중 피고인의 유죄를 예단케 하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그렇다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 해당한다라고 판단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때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자, 각주를 보시죠. 자, 참고로 범죄 피해자인 검사가 그 사건 수사에 관여하거나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 참여한 검사가 다시 수사에 관여했다는 이유만으로 곧 그 수사가 위법하다거나 그에 따른 참고인이나 피의자 진술의 임의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다시 올라오셔서 절차는 변론 종결 시까지 당사자의 신청이 있어야 됩니다. 기피 신청이 있는 경우 정지될 소송 진행은, 자, 기피 신청이 있으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안의 소송 진행을 정지합니다. 22조의 내용이죠. 정지될 소송 진행은 본안의 소송 절차이지 판결의 선고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미 종국 판결이 선고되면 기피 신청은 부적법하다라는 것입니다. 결정은 간이 기각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소송 지연 목적, 그 기피의 신청이 소송 지연의 목적이 명백하다 또는 기피 신청의 관할 등 규정을 위배했다. 그러면 간단하게 기각 결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간이 기각 결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간이 기각 결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급속을 요하는 경우 외에는 간이 기각 결정 또는 급속을 요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각 신청이 기피의 신청이 있으면 본안의 소송 절차를 정지해야 된다라는 것이 22조 내용이죠. 그리고 신청에 대해서 이 간이 기각 결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그 신청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니 기피 신청 이유가 없더라. 기각 결정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즉시 항고를 할 수 있고요. 기피 신청이 이유가 있어서 인용 결정을 할 수도 있겠죠. 그때는 항고할 수 없습니다. 403조 1항 법원의 관할 또는 판결 전 소송 절차에 관한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 항고할 수 있는 외에는 항고할 수 없다고 403조 1항에서 규정하고 있죠. 법원은 모든 결정에 대해서 항고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403조 2항에서 법원의 구금, 압수물 환부 등에 관한 결정에 대해서는 보통 항고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기피 신청의 인용 결정에 대해서는 항고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법관의 제척 기피에 대해서 살펴보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